단톡방에 안 들어와 있는 친구들 없죠?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단톡방에 불러줬으니까 참고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어서 와요. 음. 자, 여기 파트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좀 복습을 좀 잘 해보도록 할게. 자, 복습을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고.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관성이라고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운동 상태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 유지하고 싶어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라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싶다. 가만히 멈춰 있는 물체는 나는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멈춰 있고 싶어. 두 번째,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 일정한 속도로. 그래서 버스에 타고 있는 내가 갑자기 버스가 탕 출발하면 내가 뒤로 확 밀리는 거. 버스랑 같이 가는데 급정거를 하면 내가 앞으로 퉁 튕겨 나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야. 운동 상태를 뭐 하고 싶어 한다?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걸 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운동량 P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얘가 속력을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때 운동량은 얼마냐면 바로 이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질량과 뭐의 곱이다? 속도의 곱을 말한다. 그래서 운동량 P는 mv 이렇게 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바닥을 지면을 굴러가는 공이 있었어. 이 공의 질량이 2kg이었고 이 공의 속력이 만약에 10m/s라는 속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서 질량의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을 써야 되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s로 통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 공은 운동하는 양인 운동량을 갖게 되는데 이 공이 가진 운동량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운동량 P는 mv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2kg 곱하기 속도 10m/s 그럼 얼마예요? 20.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얘의 운동량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다. 20.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냐면 20kg 미터 퍼 세크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운동량이라고. 근데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애한테 내가 힘을 준다.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단 말이야. 밀어줘서 어떤 힘, 예를 들어서 10뉴턴이라는 힘을 밀어준다. 그리고 이 힘을 뭐 1초 밀어줄 수도 있고 2초 밀어줄 수도 있고 몇 초 동안 이 같은 힘을 지속적으로 밀어주냐에 따라서 얘의 운동 상태는 또 많이 바뀌겠지. 따라서 어, 가해주는 힘 곱하기 지속해주는 시간. 그래서 10뉴턴의 힘으로 이 공을 내가 10뉴턴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는 애를 그 방향으로 뭐 2초 동안 내가 밀어줬다. 음. 그랬을 때 이렇게 힘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해주는 요 값,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공에 준 충격량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공이 받은 충격의 량, 충격량이다. 충격량 I라고 하면서 I는 뭐라고 하냐면 힘 곱하기 지속해준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공한테 내가 준 힘은 얼마가 될까? 10뉴턴. 자, 몇 초를 줬어? 2초, 2세컨드. 자, 그럼 얼마야? 20 뉴턴 세크. 그러니까 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의 힘으로 몇 초 동안의 힘을 줬느냐? 요것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있는 뉴턴 세크의 단위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단위는 어떤 단위다? 서로 같은 단위예요. 단위 환산을 하면 이게 동일해. 같은 단위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어떤 충격을 주면은 그 충격을 준 만큼이 뭐에 영향을 준다? 얘의 운동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 델타라고 쓰는 요 세모는 변화량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충격량을 주게 되면 그 충격을 준 만큼이 뭘로 이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 지금 처음에 얘가 가고 있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20m per sec였다. 20kg 미터 per sec랑 운동량 가지고 있었잖아, 처음에. 그치? 근데 내가 얘한테 가해준 충격이 얼마냐면 20 뉴턴 세크. 20만큼의 충격을 지금 줬어. 근데 준 방향이 중요한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한테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힘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운동량이 더 증가하겠지. 가는 방향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치? 따라서 얘의 운동량은 처음에는 20이었지만 나중에는 얘가 받은 충격량인 얼마를 더 20을 더 더해서 나중에는 요걸 더한 것만큼 어 나중에 운동량 P라고 하는 건 얼마로 바뀌냐? 20 더하기 20, 40으로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왜? 뒤에서 받은 충격량만큼이 그렇게 얘를 증가시켜 준다 이 말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가 있어. 자, 2kg이야. 자, 2m per sec야. 얘한테 내가 자, 10N의 힘으로 2초 동안에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갖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가 얘의 운동량이야. 그치? 질량 곱하기 속력. 그러면 운동량은 2 곱하기 2니까 4란 말이야.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어. 자, 힘을 줬어. 이거는 뭐야? 힘을 2초 동안 줬다. 이건 뭐야? 충격량이지? 자, 충격량 I는 뭐야? 힘 곱하기 시간. 자, 여기서 얼마예요? 20. 뉴턴 세크. 자, 그러면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 얘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운동량의 요 20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처음에 얼마였는데? 처음에 운동량이 4였는데 나중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20만큼이 변해서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은 얼마로 바뀐 거야? 24로 바뀐 거죠. 즉 4에서 24로 운동량이 얼마 증가한 거야? 20 증가한 거죠. 자, 충격을 20을 줬더니 운동량이 20이 늘어났다. 이게 핵심이라고. 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있었어. 똑같이 2kg짜리가 2m per sec로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오는 방향에 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거야. 똑같이 10N에 2초 동안 똑같이 반대쪽으로 힘을 준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운동량은 얼마였어? MV 얼마야? 4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반대의 힘을 맞닥뜨린 거야. 얼마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10N 곱하기 2초. 20 뉴턴 세크라는 충격량을 반대 방향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충격량은 얘의 뭘로 간다? 결국에 얘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그 녀석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간다고. 자,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4라는 크기로 가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20을 밀어주면 나는 결국에 어떤 거와 똑같아지는 거지? 결국에 오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6이라고 하는 운동량으로 바뀌어서 가겠지. 맞아요? 왜? 나는 4라는 양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20이라는 충격을 준 거니까 4가 상쇄되면서 왼쪽으로 가는 16만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야. 하지만 위에서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위에서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20이라는 충격을 받은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량 20으로 간 거고 아래에서도 20이라는 충격량이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동량을 보게 되면 아래 거는 16이고 나중에 얘는 20이란 말이에요. 왜 차이가 있을까? 동일한 방향으로 밀어졌을 때에는 증가했고 반대 방향으로 밀어졌을 때는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런 방향이 중요한, 방향이 영향을 주는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 다시 풀어보게 되면, 자, 그런 것이고, 여기 6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좀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이게 그거잖아. 지금 얘가 5kg에 5m per sec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럼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있었다? 운동량이 있었다. 얼마다? 5 곱하기 5가 되니까 얼마야? 25야. 25라고 하는 운동량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어. 그런데 벽하고 딱 부딪히는데 이 벽에서 준 충격량이 얼마라고 돼 있는 거냐면 오지 마 이러면서 45라는 충격량을 받았다는 거잖아. 단위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단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25로 오고 있었는데 45로 반대쪽으로 탁 치네. 그러면 나는 이제 반대쪽으로 얼마로 가게 되는 거야? 25, 25가 상쇄되면서 20이라는 힘이 왼쪽으로 남아있겠지. 그지? 그러면 그 20이라는 충격, 20이라는 뭐야? 운동량이 남게 된 거지. 왜요? 처음에 운동량은 25였어. 처음엔 25였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곧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요거를 부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 반대니까 부호를 반대로 써주면 돼. 자, 오른쪽으로 오는 거를 플러스 25라고 하면 얘가 준 충격량은 마이너스 45라고 하면 되는 거야. 요 마이너스 45라는 충격량은 결국에 이 녀석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져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으로 되니까 얘의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은 20이 되겠지. 왼쪽 방향으로. 그치?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튕겨져 나온 이 나중에 얘의 운동량은 MV고 이게 얼마야 된다? 20이어야 한다는 거잖아. 근데 얘의 질량이 5kg이니까 V는 얼마야 돼요? 4여야 하는 거지. 어. 자,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되는 것이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자, 요것도 한번 볼게. 11번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우리 지금 복습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길래 다시 보는 건데 똑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럼 얘도 오른쪽으로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겠지? 얼마일까? 운동량은 MV. 자, 2 곱하기 6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네. 12. 자, 12라는 운동량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부딪히고 나서 보니까 얘가 왼쪽으로 5m per sec. 질량은 얼마겠어? 그대로 2kg일 테니까 나중에 바뀐 운동량은 얼마로 바뀌었을까? 5 곱하기 2니까 10으로 바뀐 거야. 그치? 자, 12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오던 애가 도대체 얼마라는 힘을 받았길래 왼쪽으로 10으로 갔을까? 이 12라는 힘이 상쇄돼서 없어지고 10이라는 힘만큼 밀어줘야 되니 22라는 충격량을 여기서 받았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벽에서 지금 준 이 22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저 녀석을 변화시킨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하고 그것이 곧 얘의 뭐다? 충격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충격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린 이 두 가지 공식을 알아야 돼. 자, 운동량 공식은 뭐야? MV. 충격량 공식은 뭐야? 힘 곱하기 지속한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충격을 준 운동량의 변화량이 22라는 거, 즉 충격량도 얼마라는 거야? 22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다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 지속한 벽과 부딪힌 시간이 0.01초야 지속 시간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요 F 값을 알게 되는 거죠. 얼마? 2200 뉴턴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충격을 받을 때 받은 평균 힘이다 라고도 하고요. 요거를 충격력이다 라고도 해요. 자, 요 얘기를 연장해서 한번 연장해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얘기했던 I라고 하는 요 충격량은 어떤 물체가 받은 이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다? 그 물체한테 준 힘 곱하기 지속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충격량을 어떻게 구한다? 힘 곱하기 그 힘을 지속해준 시간으로 구한다. 그때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균 힘이라고도 하고 또는 충격력이라고도 하는 거야. 힘이라서. 충격량과 충격력은 다른 거예요. 요 힘을 우리는 평균 힘 또는 충격력이라고도 하는 거야. 음. 자, 그렇다면 요 식을 변형을 해보면 요 F라고 하는 충격력, 평균 힘은 델타 T분의 I, 즉 지속 시간분의 뭐예요? 충격을 받은 전체 충격량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결국에 요 지속 시간분의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요 충격량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충격량 전체. 이 충격량을 받은 만큼 얘가 뭐가 변해? 운동량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속 시간이 짧을수록 받은 충격량이 클수록 평균 힘, 받는 힘의 크기는 더 커진다라는 거지. 이게 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기 그냥 마룻바닥 아니면 방석에 놨을 때 계란을 떨어뜨린다 위에서. 자, 근데 요 계란까지의 높이가 지금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 계란이 갖는 질량 M은 지금 똑같죠. 그 다음에 높이가 같으니까 요 바닥에 떨어질 때 속도 V와 얘가 바닥에 떨어질 때 속도 V는 어때요?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계란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여기 바닥에 닿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얘의 운동량은 얘도 MV고 얘도 MV. 즉 운동량은 지금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지금 둘이.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얘가 갖고 왔던 운동량은 동일하고 바닥에 닿으면서 운동량이 이제 0이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속도가 0이 되면서 얘 멈출 거니까. 즉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을 거예요.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야? 받은 충격량이 같다는 거지. 자, 결론은 이거야. 같은 높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얘가 받은 전체 충격량은 어떻다? 충격량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동일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니까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받은 충격량이니까. 자, 그렇다면 충격량은 동일해. 충격량 I는 동일한데 이 왼쪽에 있는 애는 I는 FT, 오른쪽에 있는 애도 충격량 I는 FT. 자, 지금 요 I와 요 I는 지금 동일해요. 그런데 이 아스팔트에서 부딪힐 때하고 방석에서 부딪힐 때 지속되는 시간이 얘는 지속 시간이 짧을 거 아니야. 금방 팍 하고 깨지겠지. 오른쪽은 지속 시간이 좀 길겠죠. 방석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아스팔트에 받은 요 F 값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오른쪽에 방석에 떨어지는 힘은 얘가 받는 평균 힘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을 적게 받으니까 시간을 오래 지속하면서 힘을 적게 받으니까 전체 충격량은 동일하지만 충격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란이 깨지지 않는다. 충격을 흡수하는 거지. 그래서 짧게 팍 떨어지면 깨지고
길게 쭉 잡아주면 안 깨진다. 왜? 충격력, 평균 힘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게 뭐야? 바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세로축이 힘이고, 가로축이 지속 시간인데, 음, A라는 그래프가 있고, B라는 그래프가 있는 거야. 자, A라는 녀석의 평균 힘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힘이 제일 셀 때고, 얘가 힘이 제일 작을 때인데, 평균 힘은 여기 절반. 쯤 되는 곳이 A가 받은 여기 A의 평균 힘이 되는 거죠. B는 B가 받은 평균 힘은 여기에 중간쯤. 이게 B의 평균 힘이 되는 거야. 자, A가 받은 평균 힘이 B가 받은 평균 힘보다 더 크죠. 그런데 A는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 A의 넓이는 힘 곱하기 지속 시간이고요. 요 B의 넓이도 결국에는 힘 곱하기 지속 시간이 있는데 요 두 값의 곱이 뭐야? 충격량이잖아. 이 충격량은 둘 다 어떻다? 동일하다. 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충격량은 동일하다.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치?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지속 시간이 짧죠. 지금 A가 끝난 시간은 여기란 말이야. 짧다 보니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커진 거죠, 지금. 근데 B는 지속 시간이 A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FT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얘가 받은 평균 힘은 감소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평균 힘의 차이가 있다. 둘의 넓이는 같다고 한다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다. 받은 충격량은 똑같다. 그런데 지속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받은 충격량이 달라졌다. 이게 그 얘기잖아. 그래서 104페이지에 여기 16번을 보면 바로 이 얘기잖아. 이 얘기 바로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그래프의 모양은 요렇다. 혹시난 방석에 떨어진 그래프는 요렇다. 이 둘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 왜?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하다는 거지. 음, 그래서 옳은 걸 고려해보면 넓이는 같다. 왜? 충격량은 같다는 거고. 자, 작용한 시간은 시멘트 바닥이 더 짧은 것이고 평균 힘은 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전, 지속 시간을 길게 해주면 안전하고, 그러니까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14번 문제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복습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자, 14번 봐봐. 요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세로축이 운동량이에요. 자, 그러면 0에서 5초 사이를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0에서 5초 사이에는 지금 운동량이 0에서 얼마가 된 거냐면 20으로 지금 증가한 거잖아. 운동량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여기서 운동량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 20이 증가했어요. 어떤 물체가 지금 어, 운동량이 0에서 20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운동이지. 지금 직선상에서 멈춰 있었어, 얘가. 속력이 0이었단 말이지. 0이었고 지금 질량이 지금 5kg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처음에 0초일 때는 운동량이 0이라는 얘기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은 5kg인데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얘가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운동량이 0이었던 거지. 그랬던 애가 2초 사이에 0초에서 2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운동량이 20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의 질량은 5kg 동일한데
뭐가 바뀐 거예요? 얘의 속도가 바뀐 거지. 얼마로 바뀌었을까? 4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가 20이 됐겠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여기서 운동량은 얼마였어? 0이었고 나중에 운동량은 얼마야? 5, 4, 20. 2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운동량이 증가했다. 얼마 증가했다? 20 증가했다.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이 20은 지금 얘가 받은 뭘까? 뒤에서 얘를 뭔가 밀어준 힘이 존재했다. 어, 이 힘으로 어떤 시간 동안 밀어준 충격량이 이거고 그 충격량이 운동량으로 이어졌다. 라는 것이고. 자, 5에서 10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운동량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럼 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는 거잖아. 운동량 MV가 일정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여긴 지금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아, 5에서 10초 사이에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겠구나. 자, 0에서 5초 사이에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등가속 운동을 하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충격량이 운동량으로,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자, 5초 이후 속도가 4가, 속도가 4가 됐죠. 0에서 5초 동안 작용한 힘의 크기는, 자, 지금 얘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20이었잖아. 20이 증가했죠? 그럼 20이 증가한 이 20은 얘가 받은 뭐와 똑같아? 충격량과 똑같은 거지. 충격량이 운동량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 그러면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지속 시간으로 구하는데 지금 그 운동량이 변하는데 몇 초 걸렸어? 5초 걸렸어. 그러면 이 t가 몇 초라는 거야? 5초라는 거잖아. 받은 충격량은 20인데. 그러면 이 F 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얼마? 4가 되는 거지. 근데 4뉴턴 받았다.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10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 전체 충격량이 20만큼 변해서 변함이 계속 없기 때문에 20만큼이 충격량의 크기를 받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재밌죠? 너무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겠고, 30초만 잠깐 쉬세요. 선생님이 오늘 출석 좀 사진 좀 찍을게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남기세요. 질문 있을까, 여기까지? 너무 뭐 별거 없지 않아요? 음, 이해되죠? 짜잔. 뭐다 아는 걸 거야. 좀 어려워하더라고. 선생님이 과제 내준 거를 보내준 친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 오늘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중학교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교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자, 선생님 교재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12, 교재 12가 되겠고,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오투는 112쪽이 되겠네. 음. 자, 우선 여기서 처음에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집합체들을 우리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바로 지구 시스템이다. 지구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들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직권, 땅이죠, 땅. 직권이 있고 기권, 공기지, 자, 수권, 물이죠. 생물권, 생물이지.
자, 외권. 자, 외권은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 우주, 지구 밖에. 이들이 서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지구 시스템. 자, 그중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직권이라고 하는 거죠. 직권. 자, 직권에서 가장 얇은 층이 뭐예요? 바로 지각이고, 이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대륙 지각은 이렇게 솟구쳐 있고, 해양 지각은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대륙 지각이 좀 더 두껍고요. 요 해양 지각이 좀 더 얇아.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고, 1단원에서 공부했지만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어떤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 이 암석들은 어떤 광물들로 이루어졌다 그랬어? 규산염 광물들로 이루어졌다 했었지. 기억나죠? 자, 규산염 광물은 규소가 중심에 있고 요 사면체 구조에 누가 있는? 산소가 있는 이런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들이 있다라고 했었어. 이게 대륙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성분이었고요. 그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멘틀인데 자, 멘틀은 가장 부피가 커요. 지구 전체 지각 중에서 얼마 차지하냐면 80%를 차지해, 대략적으로. 그래서 가장 부피가 큰 층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얘는, 멘틀은 상태가 고체일까, 액체일까? 지각은 당연히 고체겠고, 그지?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거거든? 멘틀도 근데 고체예요. 고체인데 얘는 흐물흐물한 젤리 같은 고체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유동성이 있다. 움직인다는 거야. 이 멘틀 상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각을 끌고 다녀요. 나중에 우리 공부하게 될 판 구조론의 핵심이 되는 거고, 바로 이 멘틀의 대류가 판 구조론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판의 원동력,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 유동성이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멘틀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거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류라고 하지, 그치? 대류. 그래서 멘틀은 부피가 제일 크고 고체 상태이면서 유동성이 있고 대류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자,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주 성분이 뭐겠어요? 철과 니켈이지. 왜? 지구의 생성 과정에서 우리 나왔었잖아. 지구가 처음에 생성될 때 엄청 뜨거웠어. 그거 우리가 뭐라고 했어? 마그마의 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자,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밀도가 큰 애들, 즉 철과 니켈들은 물 밑에서 우리가 철이 물 밑으로 가라앉듯이 요 철과 니켈은 요 가운데로 가라앉겠지. 밀도가 큰 애들이. 그래서 이 철과 니켈이 핵을 구성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핵은 밀도가 어떨까? 클까 작을까? 당연히 큰 거야. 커서 그 밑으로 들어간 거니까. 음. 그 다음에 요 외핵. 외핵은 상태가 고체일까 액체일까? 얘는 액체예요. 외핵만 액체야. 나머진 고체야. 내핵도 고체야. 상태가. 근데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어. 그래서 액체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외핵도 대류가 가능하다. 요런 외핵의 대류 때문에 철과 니켈, 금속들의 대류가 일어나면 뭘 만드냐면 바로 자기장을 만들어 이게. 그래서 지구에 있는 이런 지구 자기장이 있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원인. 그게 누구냐? 바로 외핵에서 철과 니켈이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직권이다라고 보는 거야. 되겠어요? 그다음 기권.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무슨 분포, 기온 분포에 따라서 네 개의 층을 나눌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권? 대륙권. 두 번째 성층권. 세 번째 중간권. 네 번째 열권이 있죠. 자, 여기 대륙권을 보게 되면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져요. 자, 대륙권에서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이유. 왜 떨어질까? 태양과는 가까워지는데 왜 떨어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지구도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따뜻해진 거죠. 이 따뜻해진 지구도 열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보통 적외선의 형태로 열을 내보내.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 지표면 근처에는 많은데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니까 점점 기온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높은 산은 눈이 있고 기온이 낮은 거야. 대륙권은 한 11km 정도까지가 대륙권인데,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이 위쪽 공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차가운 공기고 아래쪽 공기는 따뜻하니까 얘들은 뭐가 일어나 여기서? 찬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그렇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지.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 잘 섞여. 이런 공기를 우리는 안정, 불안정, 불안정한 공기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안정한 공기층이 이렇게 위아래로 섞인다. 위아래로 섞이는데 대류가 일어나서 이렇게 위아래로 섞이는데 여기에 뭐까지 있냐면 수증기까지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들어. 비가 내려 바람이 불어. 그래서 대류와 수증기가 만난 곳이 바로 대류권이죠. 자, 성층권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간에 있는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 어,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햇빛들 중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에너지가 높은 빛을 흡수하니까 오존층의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찬 공기가 아래쪽에 있거든. 그럼 얘는 따뜻한 공기가 밑으로 안 내려오지? 대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층을 우리는 매우 안정한 층이다.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중간권은 이제 오존층 효과가 끝났어.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떨어지니까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대류가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뭐가 없어?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열권. 열권은 거의 이제 우주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거의 안 받아. 그래서 태양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얘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일교차가 매우 큰 원이 된다. 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지구 장기장이 존재해서 태양풍과 부딪혀가지고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열권이고요. 자, 유성이 떨어지다가 마찰에 의해서 빛을 내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즉 유성이 관측되기 시작하는 곳은 중간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권의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다음 수권을 보게 되면 음, 훨씬 쉽죠, 우리. 그치? 훨씬 물리할 때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지구과학 선택을 많이 하나 봐. 자, 수권은 마찬가지로 이제 깊이, 바닷물이잖아, 바닷물. 그래서 바닷물은 마찬가지로 깊이에 따른 아래 내려갈수록 온도, 수온의 분포에 따라서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층이 뭐냐면 혼합층이에요, 혼합층. 혼합층. 우선 우리가 이게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바다거든, 바다? 수권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다의 온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뭐겠어? 바로 태양 에너지거든.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가 도달한단 말이야, 이렇게 바다로. 이걸 뭐라고 해? 태양 에너지. 늘려서 태양 복사 에너지. 왜 복사라는 말이 붙였을까? 진공 상태의 공기. 열 에너지 그 자체가 이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복사 방식이라고 하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도달하다가 얕은 곳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통과를 잘하잖아, 이렇게. 점점 깊이 갈수록 어떻게 돼? 통과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깊은 바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예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높은 곳은 기온이 높다가 점점 기온이 떨어지겠지. 떨어지다가 더 이상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면 기온이 일정한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요 윗부분에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윗부분에 뭐가 분다?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서 얘를 혼합시켜줘. 혼합시켜주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죠. 거기 전체적인 어느 두께 정도가 바람이 센 곳은 두께가 좀 두껍겠지. 이게 혼합되면서 온도가 일정하겠지. 그 다음에 그 바람 영향이 끝나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추세를 가져갈 것이고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심해층은 거의 수온이 일정하겠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을 나누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이 수온 약층인데 수온 약층은 이 심해층에서 올라오는 이 바닷물과 혼합층에서 내려가는 이 바닷물 둘 사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차단해, 차단. 벽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왜 그러냐? 이 대류와 관련이 있는데 수온 약층의 이 아래쪽은 바닷물이 어때? 온도가 낮잖아. 그치? 찬물이란 말이지. 수온 약층의 위쪽은 무슨 물이야? 좀 따뜻한 물,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겠지. 그러면 찬 물이 더 무거우니까 얘는 그냥 아래에 있으려고 하고 따뜻한 물은 가벼우니까 위에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물이 서로 대류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수온 약층은 대류가 없어. 대류가 없다는 건 안정, 불안정, 안정한 층. 아까 기권하고 똑같은 거야. 안정하니까 섞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자, 수권에 물이 뭐가 있냐면 해수가 있고 바닷물이지. 그 다음에 빙하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수하고 하천수가 있거든.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아? 당연히 해수가 제일 많지. 해수가 거의 한 97%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좀 이따 그래프 보겠지만. 그래서 순서대로 해빙지호 이렇게 해봐. 해빙지호, 음, 해빙지호. 지호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나한테 삐진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의 마음을 내가 녹여주고 싶어. 해빙시키는. 해빙지호. 안 기뻐. 자, 해빙. 지호의 마음을 해빙하자. 해빙지호. 자,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자, 요 순서도 함께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이거 하나씩 보면서 알도록 하자. 그다음에 생물권,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외권,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야. 자기권도 외권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권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바로 지구 시스템이고, 이 지구 시스템에서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애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바로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음. 그래서 태양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핵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빛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도달하니까 여러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이고 기상 현상의 근원이라고 다 보면 돼요. 근원이. 그리고 중요한 건 생,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도 이제 이용이 되고 화석 연료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구에 있는 많은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뭐다? 태양 에너지다. 어.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어. 자, 요거는 태양 에너지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에너지지만 꼭 필요한 에너지예요. 왜? 좀 아까 지각을 움직이는 멘틀 대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외핵의 운동도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래. 이 원인은 바로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가 나오면서 나오는 열 때문에 그래. 이 붕괴열. 자,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가 있는데 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파도 생각하면 돼. 파도, 밀물, 썰물. 파도. 그래서 얘는 달과 태양의 인력인데 보통 이제 달의 인력이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요. 이건 태양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밀물과 썰물은 태양 에너지가 아닌 조력 에너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음. 자, 그래서 얘들이 이제 지구 시스템에 어,
적도 부근으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많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적도 부근으로 오는 태양 에너지 많은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좀 보내주죠, 우리가. 두 명이 보내줘요. 누가 보내줘요? 바로 대기와 바닷물, 해수가 순환하면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이렇게 어디에 에너지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고위도로 이렇게 운반해준다. 라는 거. 빨리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지구에서 순환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물. 자, 물이 어떻게 순환하느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림만 잘 보면 돼요. 자, 물의 흐름의 주된 에너지는 누구냐? 물을 증발시키는 게 누구야? 태양이잖아. 따라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에너지 중에서 물의 흐름은 누가 영향을 준다? 태양 에너지가 주 원인이에요. 음. 그때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380인데 여기 어떻게 모이게 되냐면 바다에서 증발한 320에다가 이 육지에서도 증발할 거 아니야, 물이? 그게 60이란 말이에요. 그게 둘이 합쳐서 380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다 쪽에다가 비를 284를 내리고 육지 쪽에다가 물을 96을 내리게 되는 거야. 음. 근데 바다 쪽에서 증발을 320을 해야 되잖아. 근데 바다 쪽에 비가 284밖에 안 내린다는 거는 부족하잖아.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건 어디서 채워질까? 바로 강물. 이걸 지표 유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표 유출이 36이 나오기 때문에 증발량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요 강, 요 두 가지를 합쳐준 거지. 강수량과 지표 유출량이 합쳐져서 증발량이 된 거죠. 바다에서. 특히 요 지표에서 유출량 36, 요거 하나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 수치는 찾을 수 있어. 지표 유출량은 36이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줘라. 넘어갑니다. 자, 탄소. 탄소라고 하는 것은 그럼 지구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첫 번째, 탄소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보통 어떻게 존재하냐면 석회석, CaCO3, 탄산칼슘이죠. 이게 뭐냐면 석회석이란 말이야. 이 석회석에 탄소가 있잖아. 이 석회석의 형태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 이게 어디에 있을까? 직권, 수권, 기권 중에서. 얘는 암석이니까 직권에 이렇게 석회석의 형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석탄, 석유 같은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화석 연료라고 하지. 이런 화석 연료의 형태로도 직권에 존재하는 거예요, 얘들은. 고체 상태로. 그리고 기체 상태로도 존재하는데 탄소가 기체로 있는 게 누구예요? 그렇지.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애들. 이런 상태로 기체로 존재하죠. 얘는 어디에 존재하는 애들이야? 기권에 존재하는 애들이 되겠지. 음. 그리고 얘들이 이제 수권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수권에는 이제 탄산,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있네. 탄산염. 해저 탄산염으로 퇴적이 되면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서 탄산으로서 이산탄소가 물에 녹아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요런 순환을 보면 되겠어. 그래서 기체로는 이산탄소가 메테인 형태로, 탄산 칼슘의 고체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순환을 한다. 전체 양은 어떻다? 일정하다. 자, 질소. 질소도 중요해. 질소는 우리 생명체한테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기억나시죠? 요 아미노산에 뭐가 있었어? 질소가 있었잖아. 아미노기. 그래서 생명체에 꼭 필요한 필수 원소인데 얘도 토양에서는 질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이 질산 이온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냐면 세균들이 이렇게 만들어줘. 토양 속에 있는 세균들이. 그래서 그거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은 질소 기체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산 이온의 형태로 식물이 흡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식물이 흡수해가지고 이 식물을 동물이 먹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다음에 애들이 배설물이나 사체를 만들잖아. 그럼 이렇게 사체가 분해가 돼. 이 분해를 시켜서 다시 질소를 기권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분해자들. 음,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다 했어요, 이제. 내용 다 했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수고했어요. 음, 쭉쭉쭉 볼게. 자, 기본 개념 문제부터 볼까요? 몇 쪽이냐면 113쪽. 자, 1번. 직권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멘틀이다. 맞지? 80%라고 했고. 자, 기권에서는 산소가 더 많은 양이 아니라 질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음. 해수, 혼합층, 소원양층, 심해층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염분 분포예요. 염분 분포가 아니라 뭐야? 온도, 수온 분포에 따라서 나눴었지. 자, 구름이 만들어진 거는 어떤 권과 어떤 권의 상호작용일까? 구름은 물방울이잖아. 물방울이니까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자, 지진, 해일.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를 움직인 거잖아. 지진은 뭐야? 지각변동, 직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시를 봤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알아야 돼. 자, 그다음 이제 에너지. 자, 지구 내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자, 밀물과 썰물. 이건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태양 에너지. 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는 누구예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고. 물의 양은 항상 순환하면서 어떻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되겠지. 자, 5번 볼게요. 5번은 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음. 자, 5번 풀어보세요. 정답을 올려보세요. OX 문제야. 5번. 탄산 이온의 형태. 자, 여러분, 이온의 형태라고 하는 건 물에 녹았을 때만 나타나는 형태예요. 따라서 탄산 이온이라는 건 뭐야? 직권이 아니라 물에 녹아있는 수권에 존재하는 거야. 수권. 1번이 좀 헷갈릴 수 있고. 자, 그다음. 광합성에 의해서 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오느냐. 자, 광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광합성이라는 게 뭐야? 광합성이라는 건 식물에 잎에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자,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누구? H2. 물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 자, 포도당의 화학식이 뭐냐면 C6H12O6란 말이야. 자, 탄소 여기 들어있잖아. 그치? 즉,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하는 요 과정이 바로 뭐야? 바로 이게 광합성이란 말이지. 이해돼요? 그리고 광합성은 자, 이산화탄소는 어떤 권에 있어요? 기권에 있잖아. 자, 포도당은 어디에 저장된 거지? 식물에 저장됐으니까 식물은 생물권이란 말이야. 즉,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광합성이 되는 거야. 자, 광합성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호흡이지. 그러면 포도당이 다시 CO2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호흡이잖아. 호흡 과정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보내는 거고, 기권에 생물권으로 보내는 건 광합성,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보내는 건 호흡이 되겠지. 맞는 것이고,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함께 흘러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X, O, X가 되는 거야. 잘했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 여기는 할 수 있고, 잠깐만.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볼까? 18번 볼게요. 자,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8번 풀어봐라. 자, 18번. 시작. 자, 열심히 잘 듣고 있죠, 여러분들? 네. 18번 풀어보세요. 지표로 유출되는 게 아까 얼마인지 기억하자 그랬어. 답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0초 후에 같이 풀어볼게요. 다른 친구들 다 몰려보세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억.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의 순환이 일어난다. 물의 순환의 주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자, A는 36이다. 아까 외워두라고 했는데, 자, 외워두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야? 380이야. 이 대기 중에 수증기를 만든 게 누구예요? 여기서 증발한 60과 증발한 320이 만들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바다로 지금 비가 내린 게 284야. 284밖에 없었는데 바다에서 증발은 320이 증발해야 돼. 그러면 지표에서 온 물이 필요한 거죠. 36이 필요한 거지. 이 두 개가 합쳐져야 320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지표에서 들어온 물은 36이 되는 거야. 그래야 284랑 합쳐가지고 증발한 양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 음. 자, 육지 증발량이 더 많지 않고 바다가 더 많죠? 모두 바다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육지로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 답은 1번 되는 거야. 잘했어요. 자, 여기 121쪽에 2번 문제 풀어볼까? 자, 풀어보세요. 2번 문제. 시작. 오, 벌써 풀어준 사람이 있어. 30초 후에 같이 풀어볼게요. 몇 번일까요? 자, 가나다를 보게 되면 지금 생물권의 영역이 수권에만 있던 생물권이 직권까지 차지했다가 생물들이 이제 수권과 직권과 기권까지 함께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생물권의 영역이 늘어나고 있지.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생물권이 차지하는 공간적인 변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자, 기억. 생물권의 공간 범위는 점차 확대된 거죠. 틀렸고요.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바닷속에만 있던 생물이 어떻게 직권으로 왔는지를 생각해 보자. 왜? 바로 여기 이 시기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오존층이 형성이 된 게 맞고요. 현재 생물권은 이렇게 전체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맞게 되겠지. 4번 되겠어요. 잘했어.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시작. 질소의 순환 과정. 마지막 문제입니다. 질소의 순환. 답이 좀 갈리네요.
자, 질소의 순환은요. 자, 그림으로 보고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파트라서 좀 잘 못 들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대기 중에 있는 이 질소는 현재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N2의 형태로 존재하겠지. 질소 기체로. 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대기 중에 있는 이 질소가 N2가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바뀌어요. 질산 이온은 NO3- 이런 형태거든. 질산 이온의 형태가 되어야지만 식물들이 먹을 수가 있고 식물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단백질을 단백질을 성분을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또 동물들이 만들기도 하고 질소를 섭취해서.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지. 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질소가 존재했다라고 했잖아. 그럼 문제를 보게 되면 대기 중의 질소는 토양 속 세균에 의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 즉 질산이온의 형태로 여기 보게 되면 질산이온으로 세균이 전환시켜준다라는 말이 그림에 나와 있죠. 자, 분해된 질소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기권으로 이동해서 가는 거지, 분해돼서. 질소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생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에 포함되는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함된다. 답은 3번이 되겠어. 자,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 많았고, 숙제 제출 좀 잘 부탁드릴게요. 되도록이면은 일요일까지 보내주기를 바래요. 알겠죠? 음. 질문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고, 선생님 한 5분 정도 남아서 질문 받을 테니까 남아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 네, 수고했어요. 네네네. 잘 가. 안녕. 잘 가요. 승혁이, 시우, 질문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못 마치겠습니다. 시우 질문 있어요? 없어요? 마치겠습니다.